네. 한국 주식 시장의 실태와 접근 방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크게 세 가지 방향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윤 선배, 아니 정윤 동문이 정백윤 동문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으로 동국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95년도에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국회 예산처에 들어가셔서 2018년부터는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 심의관으로 계십니다. 네, 구의사관님이시죠. 네, 국회 예산정책처 팀장으로 계시기도 하고요. 현재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님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농정과 재정 저서 외에 수많은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와 이 재정 과정에 대해서 서세우 동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경제학과 동창회는 저도 처음 나왔어요. 네, 마스크는 안 쓰고 벗지 않고 쓰고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소문을 해서 이게 비만이 팁이다. 이게 되면 요즘에 세상은 누굴 믿기서 코로나 세상 그런 상황이고 제가 경제학과 이제 84학번입니다. 84학번인데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바꿨어요. 농업경제학 쪽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과는 문과잖아요, 그죠? 문과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수포자예요, 이과예요. 그래서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수리경제학도 있고 계산경제학도 있더라고요. 그 수리경제학 제가 3학년 때인가 이영환 교수가 수리경제학을 강의했어요. 근데 거기에 미분 적분이 나오고 행렬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까 얘기 좀 문과이기 때문에 행렬, 미분 적분 하나도 못했어요. 사람 돌아가리겠더라고요. 그때는 참 공부는 해야 되겠고 공부가 내가 마시면도 없고 사회성도 없기 때문에 공부가 할 필요 없다. 앞으로 이제 살려면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다가 이제 농업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사람 얘기는 하더라고요. 농업경제학 가니까 수학은 하나도 없고 그건 좀 공부할 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수리경제학을 학점이 빵꾸를 맞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A 이상은 맞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근데 수학 자체가 싫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앞에서 이제 약간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 재정 구조와 재정 과정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약간 주어진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제 본업이니까요. 이게 재정하면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그죠? 9월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정기국회 단입니다. 통상 예산국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9월 3일날 정부가 예산을 짜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 예산안을 보통 보면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해가지고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산 정도가 600조다. 그리고 대부분 다 빚을 져가지고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남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가계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은데 이게 1000조를 더 어떻게 갚으려고 하냐. 그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나라가 당장이라도 마음껏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확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걸 다 보기는 하지만 다 보지는 못해요. 사업복지로 얘기하면 사업복지가 한 8,000개가량 됩니다. 그 안에 또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한 10,000개가 넘어요. 15,000개 정도 됩니다. 사업. 그 사업 규모가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통상 뭐 100억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거는 8천억 넘는 사업도 있어요. 여기 이제 대학이니까 국가장학금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조가 넘어요. 1조, 이거 필요에 안 왔다 했잖아요. 1조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정말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게 604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민간 사람들한테는 전혀 피부에 안 아팠죠. 근데 요즘 그냥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약간의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돈 막 나눠줬잖아요. 올해도 또 나눠줬죠. 한 사람당 25만 원씩. 그 나눠줘서 뭐 했냐? 아니 못 먹던 한우도 먹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이제 그게 전 국민한테 나누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 문제가 막 생기고 막 하는데 이걸 넘기는 거는 제가 넘기나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가 이 얘기는 그렇게 재미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복잡한 얘기죠. 이게 내가 나한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에 나한테 필요가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정 과정, 특히 이쪽 내용에서 좀 많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정 구조를 보면 이것도 뭐 별 안 하다요.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하게 좀 빼내게 있고 기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게 뭐 모른다고 해가지고 실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도 엄청 많습니다. 67개. 요번에 또 기후변화 기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겨가지고 내년에는 68개가 될 겁니다. 차이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확정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써도 돼요. 가능합니다. 근데 기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금은 재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해 줬는데 그 중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막 퍼질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4단계까지 몇 달 동안 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점점 커져서 558조까지 갔는데 내년도에는 600조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엄청 복잡하게 서로 주고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그냥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농정을 했기 때문에 농식품 사례를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눈먼 돈이다. 먼저 먹는 놈이 임차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 복잡하니까. 난 몰라. 도대체 내 돈이 어디로 난 세금 맨날 내는데 말이지 소득세 몇 푼 내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몰라.
왜? 복잡하니까. 그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68개 이제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회계도 18개까지 20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놈 돈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이 아니니까. 물론 출발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겠죠. 그렇지만 모아놓으면 이게 어디 꼬리표가 붙은지 누구 A씨의 돈인지 B씨의 돈인지 모르니까. 결국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챙겨먹는 놈이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이라고 하는 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회계를 한 주머니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여러 가지 비교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조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대부분 다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국민들이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원천징수를 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게 3대 세목으로 해가지고 전 수입의 총 수입의 지금 80% 차지합니다. 소득세가 거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올해 기준인데 소득세가 보시면 거의 한 80조, 80 거의 90조가 됩니다. 법인세가 53조, 부가세가 66조. 그리고 나머지 목적세가 있죠. 교통이나 환경세도 있고 요즘 하도 난리가 나는 종합부동산 세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 비목을 합치면 거의 80%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방 중앙에서 이제 지방으로 또 내려보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재정하고 교육 재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대부분 다 쏴줍니다. 그 지방 전체 재정이 재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표로 쭉 보시면 됩니다. 교육재정도 여기서 이제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저 혼자만 얘기했죠. 재미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보면은 이게 총수입하고 총지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 결국은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생활비도 쓸 수도 있고 전세 빌린 돈 그것도 갚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월세도 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총수입하고 2006년부터 쭉 여기까지 2019년까지 보시면 거의 총수입하고 총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으로 보면은 양입 재출이라고 해가지고 수입 돈 번 만큼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인 만큼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재작년. 왜? 코로나 19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다 방역 조치 때문에 나가서 사 먹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돈 소비가 진작이 안 되니까 나가서 사 먹으라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 덕에 못 먹던 함도 먹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2020년 내년도가 갔을 때는 더 커지게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결국은 경기는 앞으로 계속 좋아지리라고 아무도 모르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선진국 경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게 되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어차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게 되니까 총수입 벌어들일 돈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벌어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횡보로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출
쓸 돈은 점점 많아진다고요. 왜? 의무지출이 일어나요. 특히 노인들이 노령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가 되고 예상컨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초고령사회니까 2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다 정년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을 받거나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의료비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연령체들은 돈은 안 가요. 젊은 사람은 적지. 그래야 되니까 이 지출이라고 하는 건 점점 늘어나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횡보하고 그렇게 되면 딱 악어입 같이 된다고. 점점 벌어져. 그 차이를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냐? 그 차이는 미래 세대의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 다 정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갚아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연금만 받으면 끝입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양을 해요. 이게 참 우울한 거예요. 이 화창한 날에 내용도 우울하고 그죠? 점점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체 총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별로 봐가지고 12대 분야로 나눠보게 되면 이걸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연금 같은 것이 통 들어가 있는 것이 보건복지 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커요. 근데 보세요. 연평균 증가율을 보시면 10.1%. 다른 분야하고 보면은 뭐 산업종 소비야 요즘에 뭐 에너지가 비싸니까 점점 늘어나지만 제일 큰 거는 연평균 증가율 대상 복지가 가장 크다. 그에 따라서 수지를 보게 되면 점점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 이게 보신 것처럼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비교해보면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건전하다고 해요.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채용 비율이. 근데 증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OECD에서 봐도 6번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규모는 작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규모는 커요. 근데 증가율은 작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그림. 그래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복지 지출 그 추이를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팔 밑에 있는 게 있죠. 부담률은 점점 커지면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게 일본의 1990년대 초반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일본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갔냐면 초반대로 갔다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 쭉 수직 상승합니다. 2000년. 우리도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세금이란 말이에요. 돈을 더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복지주는 계속 늘어납니다. 흔히 일본처럼 아까 중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어리 점점 보내시죠. 일본도 총지출이 확 늘었죠. 왜냐하면 돈을 마구마구 대부분은 사회복지 지출들. 우리에서 예정처에서도 장기전 정도만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국가채용비율이라고 하는 건 쫙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나 전망이니까. 2070년 일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근데 지금같이 쓰게 되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전망을 해봅니다. 185.7%까지 갈 수 있다. 물론 거기에 노력을 합니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적게 쓰게 되면 99.3%는 갈 수 있어. 그거는 아주 희망찬 일.
재정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면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확정해 주는 것은 국회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아주 지루하게, 세상에 이렇게 지루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루하게 착착착 이거는 쭉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쭉 보시면 돼요. 공창회는 말이죠. 저는 요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것도 오수환 회장이 제 동기입니다. 판사분. 강복이 부탁을 하고. 아니 어차피 동기 좋다는 게 뭐겠어요. 그리고 일의 경제 특강이라고 하니까 회장이기도 하니까 동기가 회장인데 그래도 힘을 좀 부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명분이고요. 책 팔러 나왔습니다. 농정과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문을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사주면 굉장히 고맙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 재정 책값은 얼마죠? 책값은 정가 35,000원입니다. 네, 교보문고에서 할인하면 10% 할인되고 저자한테 하는 저자 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지세는 얼마입니까? 네? 인지세 인지세는 수입.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 요즘에 출판 사정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다 성구매를 해야 돼서 예. 네, 국회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동문님 다시 한번 서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세 분 모셨는데요.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음료와 간식이 있으니까 잠시 10분 동안 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기자분들도 잠시 10분 있다 현재 3시 21분이기 때문에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리하겠습니다.